엄마, 보증금이 3억이고 월세 200만 원을 내는 실버타운에 가신다고요? 그럴 돈 있으면 나를 도와달라니까요. 어차피 너희들 나 요양원 보낼 생각 아니었니? 그 집 팔아서 나 빈털털이 되면 나 보내버리겠다. 네가 한 말 아니었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전 동구에 거주 중인 박순희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처음에 들어보셨던 것처럼 박순희 할머니 가족 간에 무언가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박순희 할머니께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조언이든 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셨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사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노인입니다.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 그리고 외국 사람과 결혼해서 호주에 사는 딸 하나가 있어요. 아마 우리 딸은 거기에 터를 잡고 계속 살 테니 한국에 가끔 들어올 때 빼고는 얼굴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식과 떨어져 사는 것도 다 팔자에 있는 것인지 딸과는 이역만리 떨어져 얼굴도 못 보고 살고, 믿고 있었던 큰아들 내외는 저와 연을 끊고 삽니다. 얼마 전 재산을 모두 정리한 저는 보증금 3억에 월 200 월세를 내는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이제 저는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편안하고 좋아요. 여유로운 동친구들도 많아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사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자식들에게 크게 바라는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큰 병 없이 자식들 잘 되고 금전적으로 큰 사고 없이 시간이 흐르기를 바랄 뿐이었는데, 왜 이리 속상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가끔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식이 뭔지,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닌가 봅니다. 이걸 인정하고 제 인생을 위해 연을 끊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두 자식을 키우는 일에 모든 걸 바쳐 살아온 엄마이기 때문이죠. 어느 엄마인데 자식이 잘 되는 일에 자기 희생이 아깝고 두렵겠습니까?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나이 50대 중반의 바깥 양반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억척스레 두 아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회생활 해본 적도 없는 주부였죠. 아이들과 세상으로 내던져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남편 앞으로 나온 보험금과 그간 모아놓은 돈을 끌어모아 작은 국밥집을 차렸고, 제가 애들을 그 국밥집 하면서 공부시키고 키워냈어요. 그렇게 힘들게 키웠지만 자식들이 부모 공을 아느냐? 그렇지 않더군요. 물론 우리 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아들 녀석은 어찌나 이기적인지 제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을 했어요. 나중에 결국 엄마가 나에게 뭘 해줬느냐?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자식이 다 그렇단 말은 아닙니다만 그때 깨달았죠. 자식에게 내 인생을 기대거나 보상을 바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자식에게 바라는 게 없었는데 이렇게 연까지 끊고 살게 된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애들과 살아온 과정을 조금은 말씀드려야겠네요. 엄마들은 자식 문제라면 근심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자식 중에서도 손이 많이 가고 걱정거리 존재가 있죠. 그런 존재가 저에게는 큰아들입니다. 아들과 달리 우리 딸은 아들과 2살 터울인데 참 야무져요. 우리 딸은 고등학교 때도 자기 공부도 야무지게 했고 대학교 가서도 학비 보태겠다고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어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앞가림은 말할 것도 없쇼.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26살인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통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엄마, 나 아르바이트 하는 학원에서 만났어. 거기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만난 지는 꽤 됐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자길래 나도 놀랐지 뭐야. 아직은 할 일이 많고 해서 거절했는데 호주에 자기 혼자 절대 못 간다고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겠대. 정식으로 결혼 허락 받겠다고. 결혼을 둘만 좋다고 해? 아무리 호주 사람이라지만 순서가 있는 거지. 너 나이가 몇이니? 응, 이제 막 꽃이 필 나이인데 결혼이라니. 그것도 호주로 가겠다고? 그럼 엄마가 너무 슬프잖아. 응, 엄마는 너 이렇게 일찍 시집 보낼 생각 전혀 없었어. 아마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우리 딸이 아니라 저였던 것 같네요. 성인이면 자기 인생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내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듯 품 안에서 떠나보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외국인 사위라니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라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딸 말대로 실제로 만나고 보니 한눈에 좋은 사람이고 우리 딸과 잘 살겠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우리 딸은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바로 호주로 떠난 건 아니고 여기서 자리 잡아보겠다며 둘이 애를 많이 썼어요. 우리 딸 결혼할 때 제가 집은 못 해줬지만 어릴 때부터 드러났던 적금이 꽤나 금액이 되어서 보태주었죠. 그런데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자리 잡고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결국은 둘이 호주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데 그때 참 마음이 심란하던 때였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시집간 딸을 붙잡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우리 딸도 엄마인 제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혼자 남는 엄마 걱정이야 당연하지만 특히 자기 오빠가 계속 엄마 속을 썩이는 걸 제일 걱정하는 딸이었습니다. 왜냐면 자기 오빠가 사춘기 때는 말할 것도 없고 20살이 넘어 성인이 되었어도 철이 없고 엄마 속을 썩이는 걸 늘 걱정했어요. 어릴 때도 투닥거리며 싸우더니 커서도 그다지 사이 좋은 남매는 아니었는데 엄마로서는 자식 둘이서 대면대면하고 지내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딸이 호주로 떠나면서 제 오빠에게 그렇게나 부탁을 했어요. 오빠, 엄마한테 신경 좀 써. 아니, 엄마가 오빠한테 신경 쓸 일을 없게 해. 제발 이제는 이직 좀 하지 말고 한 군데 진득하니 다녀. 오빠도 이제 30이야. 그럼 이제 정신 차리고 제 앞가림은 해야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 속상하게 하지 말라는 소리야. 내가 호주 가면 자주 오지도 못할 텐데. 엄마 챙길 사람 오빠밖에 없잖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잔소리 그만해. 내가 뭐 사고만 치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제 쓸데없는 짓 안 하고 돈 모아서 장가갈 거야. 너는 가정 다 놔두고 혼자 잘 살겠다고 호주 가는 마당에 별걸 다 걱정한다. 너나 잘 살아. 엄마 걱정은 마라. 엄마는 네가 걱정이다. 한국 사람도 많이 없는 곳에 가서 자리 잡고 잘 살아야 할 텐데. 제가 눈시울을 붉히며 얘기하자 우리 딸도 울음을 삼키며 말하더군요. 엄마, 나는 잘 살 거야. 엄마 여기 두고 멀리 시집 가서. 그게 미안하지. 그래도 영영 얼굴 못 보는 거 아니니까. 슬퍼하지 마. 내가 매일 전화할게. 영영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눈물 바람이야 왜.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장가가면 엄마 혼자 지낼 텐데 그때나 걱정해. 나는 오빠랑 엄마가 같이 살아서 더 불안해. 오빠가 장가가면 무슨 걱정 없겠는데. 같이 살면서 자꾸 엄마 힘들게 하니까. 그게 문제지. 우리 딸은 늘 자기 오빠가 저를 힘들게 할까 걱정이었는데 호주로 떠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나 봅니다. 투닥거리면서도 오빠에게 엄마 속 썩이지 말라고 끝까지 신신당부하더군요. 짐작하셨겠지만 저에게 우리 아들은 참 애증의 존재입니다. 아들이라고 어릴 때부터 제가 기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이 사춘기 때 엄청난 반항을 시작했죠. 처음에 대학은 못 갔어요. 재수도 하기 싫다고 해서 시간 보내다가 군대 다녀왔더니 조금 철이 들어 보이더군요. 그때 다시 공부하겠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대요. 그래서 딱 1년을 주겠다 했습니다. 아들은 나름 마음을 먹었는지 수도권 내 4년제에 붙어서 대학을 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니 벌써 나이가 29살이었죠. 취직을 한다고 이리저리 이력서를 넣고 다니더니 용케 또 취직을 하긴 했습니다. 문제는 한 직장을 진득이 다니지 못해서 그것이 걱정이었지만 1년도 안 돼서 직장을 2번을 옮기더니 그 무렵 저에게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졸라댔어요. 우리 딸이 자기 오빠를 알고 걱정을 많이 한 거죠. 한국에 있을 때도 자기 오빠를 지켜냈지만 호주에 가고 나면 혹시나 아들이 저에게 함부로 할까 싶었는지 딸은 내내 걱정을 했습니다. 암튼 오빠는 절대 사업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수완이 있어? 아니면 경험이 있기를 해. 사업하는 순간 그 돈은 없어지는 돈이니까 절대 엄마가 해주면 안 돼. 걱정이다. 나 없으면 엄마가 오빠를 어찌 이겨 먹을지. 오빠, 정신 차려 제발 부탁이니까. 쓸데없는데 신경 끄고 제발 직장 다니면서 진득하게 돈이나 모아. 남자가 하는 일을 네가 뭘 안다고 잔소리야. 너 살길 찾아가는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잘 살기나 해. 이혼해서 도로 한국에 나오지 말라는 소리야. 아유, 그만들 해라. 가족들이 헤어지는 마당에 이렇게 험한 말 오고 가야겠니? 그만들 해. 엄마 걱정은 말고 자주 연락하고 살면 되는 거야. 알았지? 우리 딸을 그렇게 멀리 시집 보내놓고 저는 아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회사를 다녔는데 우리 딸이 호주 가고 나서 몇 달도 안 돼 또 회사를 그만두더니 그리고는 대출을 잔뜩 받아서 무슨 치킨집인지 개업했습니다. 회사 그만두는 걸 미리 알았다면 틀림없이 말렸겠지만 자기 혼자 가게 권리금 주고 계약까지 다 하고 나서 그만뒀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속은 터지지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놔두는 수밖에요.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놈이 사업은 어찌할까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본인 적성이 정말 사업이었나 봅니다. 직장 다닐 때 저에게 용돈 한 번 준 적 없는 놈이 몇십만 원을 생활비로 보태며 주더군요. 속 썩이는 자식이라도 만 30 넘은 나이에 이제 사람 구실하려나 싶어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미련하다고 해도 이런 게 엄마 마음인 걸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은 집에 들어오는 둥 마는 둥 하며 장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큰 돈 벌어 장가를 가면 혼수까지 마련하겠다는 말도 했죠. 저는 그때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밥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고민을 한창 하고 있었어요. 실은 몇 년 동안 이유 없는 통증에 시달리고 건강이 나빠지는 걸 확연하게 느낄 정도였죠. 저는 갱년기 증상인 줄만 알고 참는 것이 능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 있는 딸이 빨리 건강검진을 해보라며 성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그때 제가 자가면역 질환인 류머티즘에 걸려 있던 겁니다. 통증의 원인도 병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환갑이 지나면 우리 같은 여자들은 계속 몸이 도미노처럼 아픈 게 사실입니다. 사라져버린 청춘도 슬프지만 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거보다 서러운 일이 없죠. 병을 진단받고 약을 먹기 시작하니 그제야 조금씩 증상이 호전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던 가게를 그냥 더 유지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반대하더니 엄마 이제는 가게 덮고 그냥 쉬지 그러세요. 엄마가 빚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2다리 뻗고 잘 집 있겠다. 보험도 빵빵하고 개인 연금 나오는 것만 해도 꽤 되면서 왜 힘들게 일을 하려고 해요? 나 이제 장가 가야 하잖아요. 차라리 가게 정리하고 집 사는 돈이나 보태줘요. 나도 언제까지 엄마랑 같이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갑자기 장가 간다는 말을 하길래
여자가 있구나 싶더군요. 결혼할 색시감 있는 거면 얼른 데리고 와. 가게 접는 거야. 너 장가 가고 나서 해도 되니까. 그런 걱정은 마라. 근데 정말 너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 거니? 맨날 가게 때문에 늦게 들어오면서 그래도 연애는 했나 보구나. 아무튼 엄마 몸 안 좋다면서 괜히 가게 힘들게 더 할 생각하지 말아요. 이제 나 장가 보내주고 가게 그냥 접어요. 나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애들이나 좀 봐주시고요. 내가 돈 잘 벌어서 엄마 용돈도 주면 되잖아요. 아이고, 말만 들어도 호강하는 것 같구나. 너도 30 넘어가니? 이제야 철이 드는 것 같네. 장가 가서 엄마 용돈 준다는 말을 다 하고 아무튼 가게 접는 건 고민해 볼 테니 어서 색시간부터 엄마한테 데려와. 얼마 후에 정말 결혼할 여자라면서 인사를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참 예쁘더군요. 우리 아들 말로는 가게에 놀러온 손님이 너무 예뻐서 무작정 들이댔다는데 싫지 않았는지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워낙 부끄러움을 모르고 여자 어려운 줄 모르는지라 참 내 아들답다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둘이 결혼해서 잘 산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생각보다 여자친구를 많이 좋아하더군요. 자기는 그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할 거라고 아주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제가 반대할 이유도 딱히 없는데 말이죠. 저는 우리 아들이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며느리 될 아이에게도 시어머니랍시고 이런저런 요구는 절대 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바란 것도 없었어요. 정말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정말 그렇습니다. 평범하기가 가장 어렵다고들 하죠. 저는 그저 잘난 며느리보다 평범한 가정에서 큰 굴곡 없이 자란 거면 만족했습니다. 들어보니 나이도 이제 겨우 23이라 돈을 모았을 리도 없을 것 같았죠. 아들이 형편껏 결혼하겠다고 했지만 자식 장가 보내면서 빈몸으로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 집 사는데 보태주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첫인상은 일단 참 예뻤고요. 모난 구석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딱히 잘난 것 없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주는 게 고마워서 무조건 결혼 찬성했죠. 그런데 제가 사돈들 집 가족을 만나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잘난 게 별로 없는 우리 아들이라지만 그 댁에서는 딸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들더군요. 게다가 홀어머니라고 어찌나 경계를 하던지 대한민국 홀어머니는 다 며느리에게 갑질하는 존재랍니다. 저에게 자기 딸이 아깝다며 어린 며느리 보는 대신 뭘 해줄 거냐고 노골적으로 물어보더군요. 솔직히 우리 딸 정도면 집이며 차며 다 해주겠다는 남자들도 줄을 섰는데 말이죠. 저는 자영업하는 사위는 불안해서 싫다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딸을 많이 말렸어요. 뭐 솔직한 게 좋은 거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지가 좋다니 부모가 이길 도리가 없죠 뭐. 아무튼 우리 딸이 귀하게 커서 살림이니 뭐니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부디 사돈댁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네요. 예,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야 살면서 차차 배우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 집은 제사도 없어서 며느리 고생시킬 일 없으니 너무 걱정 마셔요. 네, 그럼 저는 우리 딸 잘해주겠다는 사돈 말만 믿습니다. 나중에라도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건 뭐 주기 싫은 딸 억지로 뺏는 느낌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아직 직업도 딱히 없어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고 했고 무슨 자격증 공부만 한다고 들었는데 조금 너무한다 싶긴 했습니다. 그 후로도 딸이 결혼하면 남편 내조하고 애들 낳아서 육아하는 것만으로도 힘드니 맞벌이는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벌써 처갓집 식구가 다 되어서는 혹여 엄마인 내가 시어머니 유세를 할까 전전긍긍이다 싶었습니다.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을 하는 거구나 싶었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한없이 퍼줘야 하는 존재이고
그저 사람 구실하고 가정 꾸리고 사는 것만 보면 안심이 되는 법이니 말입니다. 아들 내외는 어렵게 살림을 꾸리며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까지 혼사를 마무리해 놓으니 그제야 나도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인생을 좀 내려놓고 내 인생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아들 신혼집은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는데 결혼하고 나니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더군요. 한창 신혼 때이니 저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했습니다. 호주에 있는 우리 딸은 상견례에는 오지 못했고 결혼식 날 처음 와서 새언니를 봤습니다. 우리 딸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오빠마저 결혼하고 나면 혼자 지내는 엄마가 안쓰러웠기 때문이겠죠. 그래서인지 우리 딸은 오빠에게 예전과 달리 부드럽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새언니에게도 혼자 계신 엄마를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들여다봐 주고 안부 전화 좀 해달라고 하면서요. 결혼하고 나니 그래도 아들은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더라고요. 자주 못 가서 죄송하다는 말도 하고 굳이 싫다는데 용돈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애들이 결혼하고 나서 받는 용돈은 다른 통장에 모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아들이 손주를 낳으면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을 줄 생각이었죠. 그쯤 저는 가게를 정리했고 벌려놓은 재산도 대충 정리를 해 나갔어요. 아들은 제가 집 한 채 대출 안 끼고 겨우 장만해 놓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실 저는 나중에 애들에게 물려주려고 말 안 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주 조금 있긴 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 연금만으로 생활하기는 불안해서 월세 수익을 위해 상가 하나도 마련해 이미 세도 받고 있었고 혹여 우리 딸이 호주에서 온다고 하면 단기로 지낼 수 있도록 작은 오피스텔도 장만해 놓았어요. 정리를 하고 보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 남편 죽고 나서 참 열심히 살아왔다 싶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 몸뚱이와 아이들 둘이 전부였는데 고생하며 살다 보니 자식 둘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살만해졌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다 곁을 떠나고 혼자 덩그러니 남긴 했어도 이게 숙명인가 보다 했어요.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뜸하긴 했어요. 별다른 소식 없으면 그저 둘이 잘 살겠거니 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잘 사는가 보다 했죠. 1, 2년 동안은 간혹 얼굴 보고 우리 아들 장사 잘 되는지만 묻고 그렇게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니 가끔 밖에서 외식하고 헤어지는 때도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손주 소식은 없었어요. 호주에 있는 딸은 이제 막 아이를 낳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말입니다. 아들 내외도 곧 소식을 들려주겠지 기대했지만 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가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자꾸 아들을 보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리 아닌 척해도 엄마는 못 속이는 법이죠. 며느리가 친정에 가 있는 일도 종종 있었고 아들에게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안 좋은 날도 종종 있었죠. 답답했지만 아들 내외가 오면 넌지시 물어봐야겠다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긴 있었더라고요. 아들 내외가 같이 식사를 하자고 먼저 말을 해서 얼굴을 봤는데 아들이 계속 자기 마누라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번에 아들 내외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너희들 오래간만에 웬일이니 엄마한테 먼저 밥을 먹자고 하고 혹시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그러자 아들 대신 며느리가 먼저 대답을 하더군요. 어머니, 이 사람이 입이 안 떨어지나 봐요. 무슨 일이 있긴 하죠. 아, 내 입으로 말하는 건 좀 그런데 사실 지금 좀 힘든 상황이에요. 이 사람 가게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니? 지난주만 해도 아무 일 없이 장사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니? 그러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들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실 가게 월세 못 낸 지 꽤 됐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손은 안 벌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엄마, 나 진짜 이런 말하기 싫었는데 어쩌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 집도 넘어가게 생겼는데요.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니. 그게 또 무슨 소리니? 말도 마세요, 어머니. 이 사람이 글쎄 집도 담보 잡히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제가 빨리 접어버리자고 진작에 얘기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미련을 못 버리고 안 되는 걸 붙들고 있으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돈이 들어간 거라고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은 말 안 했지만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저희 진짜 이혼할지도 몰라요. 저는 며느리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이라니. 힘든 일이 있으면 부부가 합심해서 헤쳐나가야지. 이혼을 말하면 어쩌니? 대체 얼마나 필요한 건데 일단 말은 해봐라. 엄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사람은 자기 상가가 없으면 결국 남의 돈 벌어주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본 상가가 있는데 거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지금 가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넘겨야 해요. 그럼 네가 본 상가라는 게 대충 얼마니? 한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집 팔고 현금 조금만 보태주시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엄마, 나 정말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도움 받는다고 장담할게요. 내가 잘 돼야 엄마도 마음 편하실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7억이라는 돈이면 나는 내 집 팔고 어디 월세방을 전전하라는 말이니? 엄마도 참, 우리가 설마 엄마를 월세방에 가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죠. 엄마가 집 팔아서 나 주시면 집 담보 잡힌 것도 일부 갚고 나머지는 저랑 미니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은 진지하게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이 집안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도와주는 일과는 별개로 아들 내외와 같이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같이 살자고 말을 하는 걸 보고 아들이 지금 절박하구나 싶었어요. 그러니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미련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당장 아들이 집을 담보로 빚을 냈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 데다 며느리는 이혼하겠다고 저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도와줄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와달라고 바로 돈을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엄마도 집 파는 일은 큰 문제야. 엄마한테도 조금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일단 오늘은 너희 사정들은 걸로 하고 이만 돌아가도록 해. 엄마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 엄마, 시간 많이 못 드려요. 나 정말 이 상태로는 석 달도 못 버텨요. 현명한 결정해 주세요. 부탁해요. 그렇게 돌아가고 나서 두 아들 내외는 저에게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와 같이 밥도 먹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동안 먹고 살기 바쁘다고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니가 그렇게 엄마 잘 챙기라고 했는데 꼭 나 도와달라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엄마한테 많이 죄송하네요. 우리 같이 살려면 더 자주 봐야 한다고 이 사람이 엄마랑 무조건 일주일에 2번은 오자고 했다니까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무심했던 건 사과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같이 살게 되면 제가 살림이고 뭐고 다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세요. 어머니, 한동안 몸도 안 좋으셨다면서요? 아플 때 옆에 자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라 그래요. 제가 정말 앞으로는 잘할게요. 애들이 저러니 내심 기분이 좋더군요. 아들에게 간섭 안 하고 산다고 했어도 내심 외롭기는 했으니까요. 전혀 같이 살 마음은 없었는데 이렇게 애들이랑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구나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결국은 집을 처분해 아들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결정이 떨어지자 아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부동산에 제 집도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하필 금리가 높을 때라 집 거래가 잘 안 되는 시기여서 부동산에서는 시세보다 3천에서 4천 정도 낮은 금액의 매물을 내놓으라 하더군요. 아쉬웠지만 애들을 도와준다는 마음을 먹은 이상 후회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아들 내외를 도와주는 일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집 거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민만 하고 확답을 주지 않으니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죠. 한 달, 두 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집은 팔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은 초조해했습니다. 엄마, 혹시 현금 융통 안 되는 거예요? 집이 당장 팔릴 것 같지 않으면 일단 현금으로도 일부 남겨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 봐라. 집이 하루아침에 팔리겠니? 너 알다시피 엄마 가게 정리하면서 남은 돈은 몇 되지도 않아. 이미 그 돈은 엄마 생활비로 쓰고 있고 차도 한 대 사는 바람에 여유가 없어. 제가 아들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집까지 팔 결심을 했는데 미리 돈을 주는 건 일도 아니죠. 하지만 자식에게 내 재산이 정확히 얼마 있는지 다 말하는 건 내 패를 다 보이는 꼴이라 당장 현금을 한 번에 쥐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늙어서 돈 없으면 제일 서럽다는 거 아시죠? 저는 집은 처분해 줄지언정 월세 소득이나 현금은 내 손에 틀어쥐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집이 빨리 안 팔리니 아들이 초조해하고 며느리도 지쳤는지 점차 우리 집에 드나드는 일이 뜸해질 때쯤이었어요. 그날따라 아들의 집에 반찬을 해다 주고 싶더라고요. 며느리는 바깥 일을 안 하니 점심 무렵 가면 집에 있겠지 하고 반찬을 챙겨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몇 번 전화를 해도 안 받더군요. 아무리 아들의 집이라도 제가 비밀번호 누르고 아들 집에 들어가는 건 경우가 아니다 싶어 다시 전화를 했죠. 그런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를 못 받을 상황인가 싶어 저는 일단 아들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들 집 근처 카페를 지나치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바로 카페 테라스에 앉아서 친구들과 만나고 있는 며느리였습니다. 우연히 만난 김에 반찬만 건네주고 갈 요량으로 카페로 갔는데 며느리는 아마 제가 안 보였는지 큰 소리로 친구들과 떠들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왜 이리 눈과 귀가 밝은지 하필 저는 그 순간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깔깔거리며 수다를 떠는 며느리와 친구들 대화를 저는 다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너는 정말 네 시엄마랑 같이 살 생각이야? 미쳤다 미쳤어.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너 그거 좋은 생각 아니야. 나는 친정 엄마랑 2박 3일 사는 것도 욕 나와서 힘들더라. 근데 시엄마랑 산다고? 대체 얼마를 주신다고 했길래 그런 결심을 한 거야? 야, 나도 뭐 그런 고민 안 한 줄 알아? 지금은 내가 얻을 게 있으니까 일단 어머니 모시겠다고 하는 거지. 설마 내가 정말로 노인네를 모시고 살 거라 생각하는 거 아니지? 뭐? 그럼 어쩐다는 건데? 어쩌긴 뭘 어쩌겠냐. 내가 미쳤다고 모시겠냐. 그냥 적당히 모시는 척하다가 요양원 보내버려야지. 일단은 어머니 재산 우리가 차지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때까지는 죽은 듯이 어머니 비위 맞춰줄 거야. 빈털터리가 돼서 우리 집 오시면 그때 가서 망했다고 할 생각이야. 그럼 노인네가 어쩌겠냐. 자식이 하라는 대로 하시겠지. 우와, 너 진짜 못됐다. 뭐 하긴 너처럼 여우짓해야 잘 살긴 하더라. 근데 대체 언제쯤 내 시엄마 집은 팔리는 거래? 집 하나가 전 재산인 건 맞아? 하던 가게도 다 접으셨다며? 집 한 채가 딸랑 남은 재산인가 봐. 나도 자세히는 몰라. 남편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 맞겠지 뭐. 근데 국밥집에서 뭐 떼돈을 버셨겠어. 억짜리 집 대출 없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땡큐지. 모퉁이에 서 있는 저를 아마 며느리는 못 봤을 겁니다. 배신감에 눈물이 뚝뚝 흐르더군요. 필시 아들과 며느리 두 내외가 짜고 저를 속인 게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지만 자기 키워준 엄마를 이런 식으로 속이고 버릴 생각을 하다니요. 저는 며느리보다 아들이 더 미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이기적이었던 아들놈이 철들고 장가가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엄마 뒤통수를 치다니요. 저는 그 길로 집에 와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만약 내가 재산이 있다는 걸 아들이 다 알았다면 아들은 분명 그 돈도 욕심을 냈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살이 녹아내릴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결심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연을 끊기로 말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지만 폐륜을 한 자식까지 보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죠. 내놓았던 집은 다시 매물을 걷어들였고 재산은 제 노후에 쓸 돈과 월세 나오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전부 딸에게 증여하기 위해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랑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급한 놈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법이니 아마 먼저 연락을 하겠거니 짐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찌 알았는지 제가 부동산 매물을 거둔 걸 알고 아들이 연락을 해왔더군요.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자 성질을 부리며 8천만 원을 후려쳐 집을 내놓으라고 하길래 제가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두 사람 다 같이 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니 며느리와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대체 집은 왜 도로 거두신 거예요? 어머니가 다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잖아요. 나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그래요. 오자마자 집 얘기부터 하며 급하다고 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급한 건 너희들이지 내가 아니야. 일단 앉아라. 집 손해보고 파는 건 관두기로 했어. 내가 보자고 한 건 다른 이유다. 아들 내외는 제 말에 훔칫 놀라면서도 저의 기운에 눌렸는지 더 따지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이런 일은 빙빙 돌려 말할 필요가 없죠. 서류 열어봐라. 엄마는 집 안 팔 거고 조만간 이 집 세 주고 살기 좋은 실버타운으로 입주할 생각이야. 서류를 보던 아들과 며느리가 놀라더군요. 엄마, 보증금이 3억이고 월세 200만 원을 내는 실버타운에 가신다고요? 엄마, 그럴 돈 있으면 나를 도와달라니까요. 돈이 있으면서 없는 척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집을 팔 결심하셨다면 그건 우리 줘야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건데요? 아들 망하고 이혼하는 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비싼 실버타운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집 파시고 우리랑 살면 되잖아요. 그 돈도 우리 주시고요. 웃기지 마. 어차피 너희들 나 요양원 보낼 생각 아니었니? 그 집 팔아서 나 빈털털이 되면 나 보내버리겠다. 네가 한 말 아니었니? 그러자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뭐라 말도 못하고 어버버 거리기만 했습니다. 내 말이 맞으니 할 말은 없나 보구나.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나 다 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앞에서 수작질하지 마. 그리고 둘 다 잘 들어라. 엄마는 가지고 있는 재산 너한테 줄 생각 추호도 없어. 엄마가 다 쓰고 갈 거지만 만약에 다 못 쓴다면 네 동생한테 미리 증여해 줄 거야. 알겠니? 나는 오늘 이후로 너희 둘이랑 남남이다. 다시는 꼴도 보기 싫으니 나한테 가짜 효도할 필요도 없어.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고 잘 살아라. 엄마,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요? 그리고 엄마, 부모 재산은 자식들이 똑같이 나눌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걔한테 재산 가는 걸 두고 볼 것 같아요? 엄마도 그래요. 나를 얼마나 못 믿으면 재산 얼마 있는지 말도 안 해주고 엄마만 배신감 느끼는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기 전에 주고 싶은 자식한테 준다는데 네가 무슨 권리가 있다는 거니? 죽은 다음에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할 말 없어.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제가 보통 결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둘이 다급한 듯 눈짓을 주고받더라고요. 여우 같은 며느리는 금세 태세를 바꾸고 저를 살살 달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낸다니요. 저는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상의해봐요. 어머니가 재산이 이렇게 많으시다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일단 어머니 마음 푸시고 요양원 같은 끔찍한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 너도 참 깜찍하게 연기 잘하는구나. 내가 얼마 전에 너 친구들하고 하는 소리 다 듣고 결심한 거야. 내 입으로 꼭 말을 해야 그 주둥이로 거짓말 안 할 셈이냐? 내 말에 놀란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두 말 안 한다. 당장 둘 다 나가렴. 그리고 앞으로는 망하든 말든 너희 둘이 알아서 잘 해결하고 살아. 엄마는 너희 결혼할 때 보태준 걸로 마지막 부모 노릇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은 해줄 마음 없다. 뒤에서 부모 털어먹고 버릴 생각하는 너희 둘. 나는 자식으로 생각 안 해. 사태 파악이 된 며느리와 아들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싹싹 빌었지만
저는 단단히 마음 먹고 내쳤습니다. 결국은 내가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이러는 거다 생각하니 더 비참하고 한평생 아들 녀석 잘 되는 거 보겠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 새끼가 나에게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애들을 내보내면서 죽는 날까지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딸이 그러더군요. 오빠가 전화해서는 엄마가 재산을 전부 증여하면 자기는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했답니다. 그 말 듣고 확실히 내가 아들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딸은 제가 증여해 준다고 하니 당장 그러지 말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나중에 생각하자고 하더군요. 한국에 조만간 나갈 테니 생각해 보자면서 저는 아들과 연 끊고 나서 작년에 지금 지내는 실버타운으로 입주했습니다. 아파트형이라 그냥 좋은 호텔에서 지내는 것 같은 기분으로 매일 즐겁게 살고 있네요. 하지만 아들에게 받은 상처는 아직 여전하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절대 전부 내어주지 말라고요. 힘들게 고생하며 일군 재산 자식들에게 줄 생각일랑 하지 말고 최대한 다 쓰고 사시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숨이 넘어갈 때까지 절대 내 재산을 전부 다 오픈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자식들도 부모에게 함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자식 농사는 실패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부모 자식 간에 늘 정을 나누며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박순희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큰 결단을 내리신 할머니께 잘하셨다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식과 부모 관계를 쉽게 끊기 어려우셨을 텐데 할머니 본인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이경희 할머니 사연과 비슷한 사연이었는데요. 키운 정 때문에 현재 마음의 병을 키우는 관계라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박순희 할머니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